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야간 라이딩을 하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돼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주말마다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였죠. 처음부터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본격적인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무서웠던 경험을 했던 그날은 친구와 함께 야간 라이딩을 타던 날이었죠.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날이라 야간에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을 하고 자전거 라이트와 후미 등 안전장치 설치 후 친구와 출발했습니다. 코스는 경주 국립박물관을 거쳐 월정교 방향으로 내려가 동남산 가는 길로 코스를 잡았었죠. 왕복 13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저녁 9시에 출발해서 중간마다 쉬면서 갔더니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코스 중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가 있었는데 차들이 드물게 지나다니고 가로등도 많이 없는 어두운 길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뒤에서 차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친구가 앞장서고 저는 친구 뒤를 따라가는 일렬 주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보이길래 친구 보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도로 끝으로 붙어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좀 이상했죠. 대부분 차들은 앞질러서 먼저 가는 게 일상적인데 그 차는 천천히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고 그 손짓을 받는 치 뒤 따라오던 차는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창문을 열고 말을 하더군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달리는 차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랬던 건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를 보고 욕을 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친구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클락션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저희가 반응이 없자 결국 그 차는 저희를 막아서더니 급정지했고 깜짝 놀라서 자전거를 멈추게 됐죠.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라 화가 나더라고요. 자전거를 옆에 세우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물었죠. 차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세우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화가 났지만 먼저 사과를 하니까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자전거 쪽으로 걸어가는데 차 안에 있던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혼자 연습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와 친구는 둘 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차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 부르는 게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는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차에 잠깐만 타서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보험사도 모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그 여자 표정을 보니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죠. 친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 박스를 확인하려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와서 정차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내리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보다 아저씨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친구와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죠. 한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빠른 속도로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는 뒷차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봤더니 좀 전에 저희 대신 도와주겠다던 아저씨였죠. 그리고 아저씨는 급하게 운전을 하며 시야에서 사라졌고 친구와 저는 갓길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숨기고 갓길로 들어가자마자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죠.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갓길 안쪽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는 천천히 이동하면서 창문을 열어 뭔가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차는 조금 전에 봤던 여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혼자 운전을 한다던 여자의 말과 다르게 뒷좌석에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던데 뒷자리에 한 명이 아닌 두세 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도와주겠다던 아저씨도 뒷좌석에 있던 남자들과 분명 사건이 있어서 급하게 도망을 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통보가 왔고 그날 겪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일당들은 그날 밤 저희를 놓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나오는데 저희를 도와줬던 아저씨를 만나게 됐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출발하고 나서 아저씨는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차 문을 열었더니 뒷자리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저씨는 차에 공구를 들고 오겠다고 하고 급하게 차로 돌아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신고를 했던 거였죠. 아저씨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 친구는 그 차에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때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죠. 힘들게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알바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제가 일했던 가게는 결국 폐업을 하더군요. 그렇게 꿈 많은 20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0, 계란 한 판이 됐을 무렵 정말 제 인생에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죠. 저는 30대가 되고 나니 다른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다는 바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했던 마음이 통한 건지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리며 놀았던 친구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연락이 한 통 왔죠. 평소 자주 연락하던 친구는 아니었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은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하자는 말이었는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하기만 했었죠. 그 친구와 저는 실업계를 졸업했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만 봐도 공무원 시험은 몇 년을 준비해도 힘들다고 하던데 책만 보면 잠이 쏟아질 정도로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그 친구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결국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C급 공무원 비공개 시험을 비밀스럽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과목은 2개에서 3개 정도, 가장 어려운 과목인 영어가 없어서 할만하다는 이야기였죠. 요즘은 C급이란 게 없어지고 9급으로 승격되었지만 그 당시는 C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응시자가 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난 거지만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상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친구에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혼자라도 한다길래 친구 말을 믿고서 같이 하기로 결정했죠. 일주일 뒤 친구를 만나 노량진에 위치하는 2층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학원 건물로 보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정확한 명칭은 교육센터라고 하더군요. 친구와 함께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도 그렇고 저도 느낀 거지만 불법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사무실도 어수선하고 이곳이 교육센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죠. 직원도 남자분과 여자분 둘만 계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상담이나 해보자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던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죠. C급 공무원 비공개 시험이 있는데 지금 가입을 해야 시험 준비가 수월하다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입비는 120만 원이고 한번 가입하면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가입비 안에 각종 책값이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 강의까지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입비에서 추가로 5만 원을 더 내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1:1 강의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1년 안에 무조건 합격 보장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심적인 부분이 들긴 했지만 운영하는 사이트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기서 합격했던 가입자 명단들을 보여주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기숙사까지 들어간다고 결정하고 저는 고민 끝에 기숙사는 그렇고 일단 가입만 한다고 하고서는 60만 원 예약금을 걸고 건물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친구는 기숙사로 들어간다며 연락이 왔고 저는 교육센터에서 시험 관련 교재를 보내준다길래 집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점점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간이 흐르고 2주가 지났을 때였죠. 시험 교재는커녕 교육센터에서 연락조차 없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라는 직감을 느끼고 서둘러 교육센터로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군요. 그때부터 슬슬 불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노량진 교육센터로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교육센터가 아닌 간판이 음악교실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기숙사로 들어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질 않더군요. 정말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비참했죠. 건물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하던 중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목소리였는데 교육센터 담당자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서 사기치는 거냐고 교육센터 사무실은 왜 음악교실로 바뀌었냐고 따지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은 이전했고 가입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시험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환불은 불가능하고 취소하고 싶으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입할 때 잘 읽어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해결할 수 없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공무원 시험을 미끼로 가입금을 뜯는 사기 조직이라고 듣게 되었죠.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사기를 당한 건 제가 부주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기숙사로 들어간 제 친구가 연락 두절이 된 겁니다. 그날 기숙사로 들어간다던 친구는 그 전화를 끝으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고 의심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노량진 교육센터에 가기 전 친구가 했던 말 때문인데 가입비가 걱정이 되면 친구가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사기를 치려는데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질 않으니까요. 사기 조직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합격시켜준다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친구는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친구가 살아있긴 한 건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도 친구를 따라 기숙사로 들어갔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는 20년 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현재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만약 그때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했을 때였죠. 그날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눈치를 보며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고 간혹가다 한 잔 정도 마시곤 했는데 한 잔만 먹어도 온몸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 강제로 금주를 해야 했죠. 그날도 술은 먹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만 하다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나와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그 당시 쓰던 휴대폰은 흑백 화면에 전화와 문자만 되는 기계였는데 벨소리가 작아 술집에서 듣지 못했던 겁니다. 부재중 전화의 주인공은 어머니였고 서둘러 전화를 걸었죠. 예상대로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셨고 당장 할머니 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데 일주일 전부터 가족 사진을 찍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날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를 모시고 사진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라 전날 밤 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같이 가려고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아 먼저 도착했다고 하셨죠. 할머니 댁은 서구 남부민동인데 저희 집에서 버스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시, 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출발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잔소리를 하시며 얼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류장으로 뛰어가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당시는 막차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버스는 35번 버스였는데 제가 서 있던 정류장에서 남부민동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방에 가는 노선이었죠. 다만 남부민동인 종점인데다 버스 노선이 꽤 길어서 배차 간격이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을 때 기다리던 35번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막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저는 뒷좌석 근방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버스는 출발하고 양정을 지나 서면 부근에 왔을 때 자리가 나더라고요. 제일 뒷좌석 바로 앞에 있는 2인 좌석이었는데 창문 쪽에는 아저씨가 앉아 계시고 저는 바깥쪽에 앉게 되었죠. 종일 돌아다닌 탓에 피곤이 몰려와 잠깐 졸게 되었고 창가 쪽에 있던 아저씨가 내리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위치가 남포동을 막 지나쳐 자갈치 시장 근방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자가 버스에 승차하더군요.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가는 외모였고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여자를 쳐다봤었죠. 그 여자는 두리번거리더니 제 옆으로 와서 앉는 겁니다. 굳이 내 옆에 앉은 이유가 뭐지?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했었죠. 그 순간 여자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경계도 하지 않고 처음 보는 여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얘기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그 여자는 종점에서 내린다고 했고 사소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5정거장 오면 할머니 댁이었죠. 버스 안에는 저와 그 여자 그리고 버스 기사님 뿐이었고 버스에서 내리기 전 번호라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자의 행동에서 좀 이상했던 점이 저와 대화할 때마다 누군가와 문자를 하던데 타이밍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하듯이 질문하고 받아줬고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종점에 도착하기 전 초장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 2명이 탑승하더군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든 게 어릴 적부터 35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지만 초장동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봤어도 승차하는 건 그날 처음 봤었죠. 그리고 남자들이 승차할 때 기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종점 가는 거 맞냐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군요. 기사님도 종점을 코앞에 두고 승차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남자 한 명은 제일 뒷좌석, 또 한 명은 제가 앉아있던 앞좌석에 앉았는데 말 그대로 앞뒤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여자분이 본인 휴대폰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더군요. 다음에 밥 한 끼 살 테니까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종점에서 같이 내려야 돼서 알겠다고 답을 했죠. 잠시 후 종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버스 자동문이 고장나서 직원을 불렀으니까 5분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분과 함께 자리에 다시 앉았고 그 남자들도 말없이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렇게 직원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기사님이 이것저것 만지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자가 내리고 그 남자들이 따라 내렸을 때 갑자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봤더니 남자 둘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여자도 도망을 가는 거였죠.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던 일이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버스 기사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10년간 같은 노선을 운행했는데 막차 시간에 그것도 초장동 정류장에서 승객이 승차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버스에 승차하기 전 남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승차하고 나서 각자 다른 곳에 앉아있는 것도 수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남자 중 한 명이 요금을 낼 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손가락 2개만한 칼이 들어있었다고 했죠. 기사님은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셨고 종점에 도착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계셨던 겁니다. 기사님 촉이 정확했고 그 일당들은 여자를 미끼로 납치를 벌이는 조직인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만약 버스에서 내려 그 여자를 따라갔더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은 CCTV도 많아지고 치안이 강화돼서 예전보다 위험이 줄었지만 막차를 타고 갈 때나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직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쓰진 않는데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모아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지인도 겪었던 일이죠. 원래 제 고향은 대전인데 직장 문제로 대구에 내려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취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내당역 근처 3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직장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월세를 반반 부담하자는 조건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언니와 같이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평소 물건들을 자주 정리하는 편인데 언니는 저와 반대로 정리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일로 트러블이 생겼으나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일방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가장 문제인 건 직장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업무라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언니와 타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언니가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정리해주는 건 아니고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주는 조건으로 언니가 판매 금액의 반을 준다는 약속이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정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 제 물건 정리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 언니가 안 쓴다고 했던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언니 물건이니 다시 한번 물어봤죠. 언니, 여기 있는 옷들 안 입는 거 맞지? 몇 번이나 대답을 듣고 언니 옷들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세탁만 하면 새 옷으로 봐도 될 정도로 오염도 없었지만 제가 입기에는 사이즈가 맞질 않았죠. 언니는 키가 크고 마른 몸이고 저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이라 그 옷들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방으로 들고 온 옷들을 펼쳐 사진을 찍고 중고 마켓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잠시 후 옷을 사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였고 상대방이 직거래를 원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던 거죠. 시간은 저녁 7시 정각으로 잡았고 그날 퇴근하고 옷을 챙겨 내당역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 맞은편에 대형마트도 있고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유동 인구가 많아 누가 구매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7시 정각이 됐을 때쯤 구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세요? 죄송한데 1번 출구 앞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와 판매자는 서로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 중고마켓 메시지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제 위치는 대형마트 맞은편 2번 출구였는데 1번 출구까지 가려면 길을 건너야만 했죠. 저는 구매자에게 기다려달라 말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1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출구 앞에는 흰색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창문을 열더군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차 안에 타고 있던 건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나 아내 선물로 주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새 옷도 아니고 중고를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저기요, 잠깐 차에 타서 옷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내려서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냥 살게요. 그 말만 하고 돈을 주더군요. 제가 돈을 받자 그 남자는 곧장 출발했고 그렇게 거래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인데 그 사람 차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와 차종과 색상까지 똑같아서 기억이 남았던 거죠. 집으로 들어와 언니에게 방금 있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방금 거래하고 왔거든? 근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더라고. 언니는 그 남자 중고마켓 아이디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체크하더군요. 아이디를 누르면 거래한 횟수와 매너 거래를 했는지 알아보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남자 아이디는 거래 횟수도 많고 평이 정말 좋은 편이었죠. 너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언니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 다시 그 남자와 거래를 하게 됐고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돈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메시지가 와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물건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자주 거래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고 그날은 제가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기 다른 분들은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낯가림이 심해서요. 근데 남자분이 여자 옷을 왜? 사실 제가 옷 말고도 여러 물건을 사는데요. 저렴하게 사서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차에 잠깐 타세요. 오늘은 물건 좀 보고 싶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못 내리겠어요.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차에 타려는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걸 보고 갑자기 돈을 주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거래였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캠핑 용품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캠핑 초보라 새 걸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 중고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났네. 요즘 조심해야겠더라. 한 달 전쯤인가? 나 학교 다닐 때 알던 선배가 있었거든. 근데 중고 거래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학교 선배는 안 쓰는 휴대폰이 있어 중고 마켓에 물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당역에서 약속을 잡고 구매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 타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낯가림이 심하다고 차 안에서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선배는 차에 탔다고 했죠. 선배는 같은 남자고 평소 운동을 해서 덩치도 큰 편이라 무슨 일 있겠나 싶어서 차에 탔는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출발을 했답니다. 뭐하냐고 당장 세워달라고 했더니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튀어나와 선배를 위협했다고 했죠.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갔고 신호 대기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 선배는 도망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 자동차 오빠랑 같은 차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일을 말을 해줬더니 같은 동일범이 맞는 것 같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디에 나와 있던 거래 횟수와 매너 거래 정보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매너 거래였던 거고 차에 타고 나서는 더 이상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그 선배는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제가 그 차에 탔더라면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중고마켓 거래할 때 매너 온도라고 있는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아도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겪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경험이라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2010년에 남편과 결혼하고 2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이가 4살 되던 해 시부모가 살고 계신 청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시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 후 곁에서 모시기로 했기 때문이죠. 아이 유치원 문제나 남편 직장 문제 등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시골에 있겠다고 해서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고 저는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셨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도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시어머니를 저희 부모님 대하듯 모셨고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산책도 하실 만큼 좋아지셨죠. 남편은 동네 분들 밭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줬는데 그마저도 일이 불규칙적이라 생활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4살 아이까지 있으니까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시어머니 약값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고 청량군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무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 그 당시 최저시급이 6,000원 정도였는데 한 달 급여를 130만 원이나 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는 것보다 나을 듯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서 김치 공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어려운 자리도 아니었고 공장장님과 간단한 이야기 후에 근처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이틀 후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됐고 제가 맡은 일은 김치 속에 양념을 넣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은 여성분 10명과 남성분 3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장이었고 김치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할 때는 마스크를 껴서 몰랐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알게 됐죠. 한 사람만 빼고 다들 외국인 노동자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케냐 사람부터 중국인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차피 말이 필요 없는 일이고 시골 변두리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시기가 한창 바쁠 때라고 했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2시간만 잔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첫날이고 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곧장 퇴근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거라고 생각했고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채용됐죠. 그날도 잔업을 해야 된다고 했고 계속 빠지는 것도 눈치가 보여 이번 주만 일찍 가고 다음 주부터는 잔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집으로 갔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한 명이 또 비는 겁니다. 뭐 개인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장님이 인원 부족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고 저에게 오늘 잔업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다음 주부터 잔업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지만 바쁘다고 하니 눈치도 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4시 10분부터 잔업이 시작되었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죠. 잔업이 끝나는 시간은 6시인데 조금 늦어져 6시 30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려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 2명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하니 밥만 간단히 먹고 가자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고민하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항을 설명하니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편히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들과 고깃집으로 향했고 밥만 먹으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에 술도 한잔하게 됐죠. 동생들은 중국 광동에서 왔다고 하던데 한국이 좋아서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한국인처럼 보일 정도였죠. 동생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다 가끔 둘이서 중국어로 대화를 하던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은 언제쯤 오냐고 시골 반길 위험하니까 데리러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치를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생들이 중국어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마디 정도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청이라는 말과 사타부원 사타부원 그 말을 반복하던데 저는 동생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친구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괜찮다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들은 밥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섰고
저도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게 됐죠. 식당을 나가자마자 썬팅이 짙은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앞에 정차하는 겁니다. 차 안에는 어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들 아는 친구라고 집 가는 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동생들은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어서 타라고 재촉하고 저는 남편을 기다린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 혹시나 출발 안 했으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진작 출발했고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미안한데 남편이랑 같이 가야겠다고 동생들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차에 타라고 힘을 쓰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든 일을 워낙 많이 했고 아이 키운다고 고생해서 그런지 동생들에게 힘으로는 밀리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도착했고 동생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지는 겁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니 당황스러웠죠. 남편과 집으로 가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동생들에게 납치될 뻔했다고 농담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동생들이 청웅 사타부원 이런 말을 유독 많이 했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남편은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뜻을 말해주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이었죠. 청이란 말은 중국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 사후 경직되면서 파랗게 피부가 변한다고 하여 죽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고 사타부어는 장기 적출 후에 마무리가 됐다는 은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장기매매 브로커들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잔업을 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퇴사한 게 아니고 중국인 동생들에 의해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차에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보내면서도 그날 일이 떠올라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공중전화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을 보내면서 그날 사건을 생각하니까 꿈에 나올까봐 정말 섬뜩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때는 7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날은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대전역에서 출발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는 탓에 서로 연락이 뜸해졌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축하도 해줄 겸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평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은 처음 가는 거였죠. 그렇게 대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서 5시쯤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게 자취방으로 들어가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구이동 근처였는데 길도 잘 모르고 초행길이라 눈앞에 보이는 2번 출구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구이동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검색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이 불편한지 특이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배가 튀어나와 임산부로 보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불편한 몸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울면서 부탁을 할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도 서울은 처음이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지리를 모른다고 설명하니까 제 팔을 잡고서 근처에 보이는 공중전화로 끌고 가더군요. 끌려가면서 여자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배가 부른 임산부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자치고 힘이 정말 강했죠. 그 여자는 공중전화로 가더니 기다려달라고 하고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만 들으면 70대 정도로 느껴지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 여자가 할머니 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길을 못 찾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택시 타고 딸의 집까지만 데려다 주면 20만 원을 준다면서 울먹거리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접 데려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고동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뭔가에 홀렸는지 친구 만나려면 시간도 멀었고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물어봤죠. 할머니가 말한 주소는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도착하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그 여자를 태우고서 기사님께 가리봉동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니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예상보다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서울 사람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택시를 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는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타고 왔던 택시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정차를 하는 거였죠. 기사님이 창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서 빨리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을 데리러 오기로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택시비 돌려줄 테니 얼른 타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제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였죠. 순간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힘으로 여자를 밀쳐내면서 택시에 탔고 기사님은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까 그 여자 임신한 거 아니라고 배 안에 고무로 된 공이 들어있었는데 못 봤냐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내려주고 그냥 가려다가 기사님이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역 주변에서 두리번거리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곳이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인데 타 지역 사람이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할머니와 그 여자는 한패인 것 같고 할머니가 보내주겠다던 사람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솔직하게 사례금 20만 원에 솔깃했고 임산부 여자도 너무 안 돼 보여서 도와주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조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도와주기 전에 의심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날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0년)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고 학교 주변이라고 해도 CCTV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급화되질 않았을 때였죠. 인터넷을 할 수는 있지만 전화선을 연결해서 했던 시스템이라 전화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부모님께 매우 혼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야외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죠. 무서웠던 일이 시작된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정문을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건 그날 날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독 장대비가 내렸고 굉음을 내며 번개 소리도 간혹 들렸죠. 요즘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부모님이 데리러 와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혼자서 등하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이었죠. 집에서 챙겨온 노란색 우비를 입고 친구들과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학교 정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꼭 하라는 주입식 교육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학교 앞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다가오더니 전단지를 주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학교 근처에 속셈학원이 있었는데 속셈학원 뒤편에 창고 같은 빈 건물이 있었습니다. 빈 건물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장난감 또는 피자를 사준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피자가 귀한 음식이었고 비싸기도 해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에게 지금 당장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친구들과 속셈학원 뒤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갈색 벽돌로 되어 있었고 3층 건물로 기억합니다. 아저씨가 말한 건물로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2분과 아저씨 1분이 계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희 보고 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다가갔고 옆에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검사를 해야 된다며 피를 뽑더군요. 주사기를 보니 무서워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어른 말씀이니 그냥 따랐습니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체크하고 30분가량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잘했다면서 차가운 피자 한 조각씩을 주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무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아저씨 표정이 무섭기도 했지만 부모님께 말한 사람은 이곳에 2번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들에게 피자를 먹었다고 자랑을 했고 학교 마치고 따라오면 피자도 먹고 장난감도 탈 수 있다고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날 친구 넷을 데리고 어제 갔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장난감도 주더군요. 같이 갔던 친구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더 이상 데리고 갈 친구도 없고 지금까지 많이 데리고 갔으니까 뭐라도 주겠지 싶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있던 아저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니 아무도 데리고 오질 못하고 혼자 있는 걸 보고서는 표정이 바뀌며 말하더군요. 친구 못 데리고 오면 다른 방법 알려줄게. 순진했던 저는 아저씨 말을 들었고 부모님 반지나 목걸이, 귀금속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죠.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서랍장을 뒤져서 귀걸이를 찾아냈고 마치 보물을 찾은 것 마냥 기뻐하면서 곧장 그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나쁜 행동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니 서랍장에 있는 귀걸이 못 봤냐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른 친구가 부모님 반지를 가지고 나오다 들켰고 이미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던 거였죠. 그걸 아시고는 저희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소문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데려갔던 친구 중 한 명이 소식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학교 선생님도 그 친구 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고 경찰관들도 학교에 찾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남는데 그 건물에 있던 아저씨가 친구를 보고서는 드디어 찾았다며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경찰관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고 사연을 기억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 친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